루크르비제가 이제 기계 문명이 시작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양식화를 하면서 이제 집이라고 하는 걸 이제 살기 위한 기계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누가 쓴 문장이냐면 하이데거가 학생들한테 강연을 하다가 루크르비제를 이제 비판을 한 대목입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을 살기 위한 기계라고 하고 의자를 앉는 기계라고 하자고 제안한다면 그것은 단지 오늘날 사유와 이해의 기반 상실성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표식일 뿐이다. 더군다나 그런 정신나간 생각 속에서 위대한 발견과 새로운 문화의 조짐까지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지경이다. 사실 루크르비제는 이제 기계가 만들어 놓은 문명으로 현대의 건축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를 이제 연구를 했던 사람인데, 뭐 살기 위한 기계, 또 기계 문명 이런 이제 표현들로부터 얻는 이제 비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위대한 거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동시대인들한테는 이제 굉장한 비판을 받았던 이제 사람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정신 나간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그것도 하이데거 같은 점잖은 인물이 강의실에서 이제 할 정도로 그런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건축물이 기계에 너무 추종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뿐만이 아니라 건축 양식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지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르코르비제 건축물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브루탈리즘, 다시 말하면 야만적인 건축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회색 건물들이 곳곳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르코르비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물을 짓는 건축가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야만적이다, 뭐 이게 무슨 건축물이야,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죠.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르코르비제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죠. 라트레트 수도원인데요. 제가 일부러 조금 지저분한 사진을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부식되거나 노후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건축물 자체 또는 이런 양식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경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계 추종자가 아니냐, 또 야만적인 건축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르코르비제가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르코르비제라고 하는 건축가에게는 좀 과도한 비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판을 모더니즘 건축에는 할 수 있지만 르코르비제는 기본적으로 조금 다른 것들을 추구했던 사람인데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알제리에 있는 알제라고 하는 도시 계획 속의 일부예요. 거기에도 물론 이제 이런 마천루를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 마천루를 르코르비제는 뭐에 빗대어서 생각을 했냐 하면 나무가 높이 솟아서 자라서 버티고 있는 이 형상을 이제 이 건축물의 형태로 옮겨왔던 이제 고민을,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 빌딩을 이제 지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르코르비제는 이제 스위스의 조그만 라셔드퐁이라고 하는 이제 산간지방에 있는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뭘 보고 건축을 공부했냐면 우리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고 건축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7살에 지은 집을 보시면 첫 번째 주에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자연 형상들이 그대로 장식 무늬로 또 패턴화돼서 지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단순히 기계만을 추구했던 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이 사람의 이제 머릿속에는 자연을 연구하고 이 자연을 어떻게 건축에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이제 이 르코르비제가 10대 시절에, 그러니까 르코르비제가 되기 전에 샤를 에드와르 잔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던 시절에, 예, 이제 나무를 보면서 장식 패턴을 연구하던 그림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이 발전이 돼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기계 문명에 동화가 되고 이 기계를 문명을 통해서 건축의 양식을 만들어내려고 시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모델이 됐던 건 자연이에요. 예, 지난주에 보여드린 모듈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치수를 측정을 해서 사람의 어떤, 말씀드렸죠? 키가 183인 영국 경찰관, 더 정확히는 이제 키가 6피트짜리인 영국 경찰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치수화해서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의 몸 역시 자연의 일부인 어떤 유기체이죠. 이 치수를 연구하고요. 그 다음에 르코르비제가 이 모듈러 그림을 그리면서 그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실 때 오른쪽 위편에 조개가 보이시죠? 이 조개의 형태를 이용해서
이 조개 형태를 이용해서 이 치수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 비율이 뭐냐면 조개가 만들어내는 이 곡면이 황금 비율이에요. 1대 1.618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는 황금 비율 혹시 아시죠, 여러분? 예. 그 황금 비율에 기초를 해서 이 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꼬르비제가 단순히 그냥 기계 문명에 의존해서 어떤 수치, 추상적인 어떤 숫자에 의존해서 어떤 치수를 만들거나 건축을 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자연 형상, 인간의 몸이라던가 조개의 어떤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기초에서 건축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 조개 이야기가 나와서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이제 1955년에 르꼬르비제가 자기 메달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예, 이 메달을 이제 만든 모델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얼굴이 있고요. 이제 뒷면에는 이제 르꼬르비제를 상징하는 이제 열린 소원이라고 하는 이제 조형물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얼굴 밑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조개가 들어가게 되죠. 이 자연 형상이라고 하는 게 르꼬르비제한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 조개 이야기가 나와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르꼬르비제의 무덤입니다. 르꼬르비제의 무덤이 이제 그 니스 옆에 모나코가 있고요. 모나코 옆에 로케브리느 캔 마르탱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언덕 공동묘지에 르꼬르비제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죽게 됐을 때, 이제 아내를 위해서 이 분묘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죽었을 때 본인도 이제 화장이 돼서 여기 같이 합장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묘비를 보시면 위에가 르꼬르비제, 여기가 이제 아내인 이본느의 묘비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르꼬르비제가 언제나 사랑했던 이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거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왜 콘크리트냐 하면 콘크리트를 르꼬르비제는 천연 재료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자연을 중시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대 로마부터 이거는 뭐 화산재랑 석회성 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 자연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그리고 르꼬르비제가 사랑했던 이제 기악 형태가 보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이 해변의 건축가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넓은 바다가 펼쳐지는 이제 지중해를 바라보는 이제 햇살 바른 곳에 르꼬르비제가 묻혀져 있는데요. 이 무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무덤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조금 그림자진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예, 여기 두 군데 좀 그림자가 좀 다른 데랑 다르게 보이는 데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조개예요. 예. 르꼬르비제가 자연 형상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일생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고 수집을 하게 돼요. 그걸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자기 묘에 이제 이것에 이제 아픈이죠 흔적을 남겨놓는 이제 작업들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예, 이거는 르꼬르비제가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장식장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난주에 봤던 뭐 도자기류, 뭐 아니면 어디서 가지고 온 뭐 미니예품, 수공예품 뭐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조개, 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수집을 했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르꼬르비제가 사실은 스위스 산간지방에 태어나서 원래 산 사람이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여행을 다닐 때 바닷가의 언덕 위 신전들 뭐 내려다 보이는 바다 이런 것들 보면서 바다랑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틈만 나면 이제 바닷가로 휴양을 떠나게 됩니다. 이거는 1930년대 이제 상트로페즈라고 하는 데서 이제 여유롭게 수영을 하면서 예, 이제 뭐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르꼬르비제가 바다와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건 1926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프랑스 여기가 보르도 지방이고요. 요 옆에 보시면 피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서양이고요. 1926년에 이 사람이 패삭주택이라고 지난주에 똑같은 집을 이렇게 여러 차례 붙여서 타운하우스를 만든 걸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인들하고 뭐 관하고 사실 복잡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걸 접어두고 일단 가서 쉬자. 그리고 놀러 간 게 이 피케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바다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혼자 간 게 아니고요. 아내랑 같이 가서 거기 뭐 사구도 걷고 또 수영도 하고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피케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1930년대에 피케에 놀러 가서 어머니한테 쓴 편지예요. 이 지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이곳이 좋아요. 피케는 건강하고 차분한 삶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는 인간적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을 책략과 불행에 빠뜨리면서 문명이 파괴해버린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속세에서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피케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너무나 평화롭고 고요하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마을 어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시골 마을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어떤 커뮤니티 같은 거를 보고요. 또 어촌 마을의 집들을 보니까 거기 창문도 크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건축에 차용을 해가지고 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바닷가에 지어놓은 집들을 당연히 바다 위니까 수상가옥이죠, 일종의. 집은 아니지만. 예, 이런 형태들에서 이제 어떠면 필로티 같은 것들을 영향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그냥 일종 확실하진 않지만 추측이고요. 이런 식의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들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피케에서 조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거기에 보이는 아까 뭐 조개, 이거는 굴인데요. 굴 같은 것들을 이 사람이 루크르비제가 이제 스케치를 하면서 예술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보시면 여기 굴이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뭐 티본 스테이크 먹고 난 이제 뼈 조각 뭐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전부 자연 형상들이죠. 자연 형상들을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수집을 하고 구경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리면서 자기 조형 언어를 점점 발전을 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루크르비제가 그림만 그린 게 아니라 16mm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피케라고 하는 지역을 찍어요. 아까 나온 강아지는 루크르비제의 반려견인 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해변가 뭐 이런 있는 모습들을 이제 촬영을 하게 돼요. 그 장면들이 또 필름 카메라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물이 쓸고 나간 바닥의 흔적이라던가 뭐 해초라던가 뭐 자기 그림자, 뭐 발자국 아니면 뭐 다양한 조개나 돌의 형상들 뭐 이런 것들을 루크르비제가 촬영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그 영화 필름 속으로만 존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또 해변에서 본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자기 예술의 모티브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1930년대가 지나가게 되면서 이제 40년대 뭐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는 루크르비제가 활동 무대를 옮겨요. 다른 바다로 옮기는데요. 그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제 로케브랭 캔 마르탱이라고 하는 아까 루크르비제의 무덤이 있던 장소 있죠. 그쪽으로 이제 이 사람이 활동 무대를 옮겨오게 돼요. 아까는 이제 이쪽에 대서양을 바라보는 해변이었고요. 이제 드디어 지중해로 자기의 활동 무대를 옮겨오게 됩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이 지중해를 루크르비제에게 소개한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 요 편에 구석에 계신 분인데 장 바도비치라고 하는 이제 건축가이자 건축평론가예요. 근데 이분이 별장을 하나, 여름 별장을 이 해안가에, 로케브르네의 해안가에 여름 별장을 짓기로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 자기 여자친구였던 아일린 그레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에게 부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아일린 그레이는 건축을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제 바도비치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면서 이제 둘만의 집을 한번 꾸며보자 해서 해안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내용은 뺐습니다. 근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이 집은 뭐냐면 루크르비제의 그 근대 건축의 오원칙에 입각해서 지어진 가장 잘 지어진 집이에요. 루크르비제가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어쩌면 루크르비제보다도 더 잘 루크르비제의 그 사상을 잘 표현해 놓은 집인데요. 셋이 이제 여기서 파티를 벌이게 되는데 이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고 정말 행복하게 이제 여기서 너무나 나이브하게 이제 행복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집 앞에 있는 이제 뭐 선큰 가든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뭐 집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바닥에. 제가 여기를 몇 번 갔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아, 누워서 이렇게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구나라는 걸. 그러니까 루크르비제가 예, 여기 와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의 침대에 누워서 신나게 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 친구들한테 고마우니까 답변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그림을 그려줘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집의 건축가인 아일린 그레이라고 하는 분과 이제 굉장히 큰 트러블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집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 이 집의 컨셉은 미니멀하고 깔끔한 게 컨셉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이런 대형 벽화들을 그려놓습니다. 예, 이게 이제 로케브리느의 이제 해안가인데요. 이쪽 옆으로는 이제 해변이 펼쳐져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절벽 같이 뭐 이렇게, 절벽이 아니라 이제 암석으로 되어 있는 해안가인데, 여기에 이제 21027이라고 하는 이제 아일랜 그레이와 장버드 비치의 별장이 있고요. 그 바로 뒤에 불가사리라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루크르비제가 여기서 놀다가 이제 여기 식당 가서 밥을 먹다가 매일 여기 들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식당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루크르비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해변도 좋고, 여기 놀기도 좋고, 친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별장을 하나 짓자. 그래서 옆에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3.66m, 3.66m에서 한 14제곱미터 정도 되는 오두막을 하나 짓고 여기 살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여름 별장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뭐, 샤워실, 뭐, 밥 먹는 건 전부 그 옆에 식당에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업무도 봐야 되잖아요. 업무도 옆에 식당에서 봐요. 식당 팩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본인은 여기다가 이제 방만 하나 만들어서, 방이랑 변기만 있는, 책상, 침대, 변기만 있는 이제 오두막을 만들어서 이제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까 조개 보여드렸듯이, 예, 조개의 이 순환하는, 그리고 이 비율을 이용해서 3.66m, 3.66m 속에 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모듈러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조그만 집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의, 그러니까 모듈러에 맞게 최소한의 치수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게 이 여름 별장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집인데, 아내가 이제 여기서 지내다가 좀 나중에는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루크르비제가 계속 여기서 이제 여름마다 와서 생활을 하면서 그 옆에 또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작업도 하고 매일 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노년을 여기서 이렇게 보내게 돼요. 별장에서. 그래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루크르비제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아까 바로 옆에 해안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니스부터 마찬가지지만 해안가가 특이하게 모래가 아니고 여기는 돌로 되어 있어요. 니스 해변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조그만 조약돌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루크르비제가 매일 여기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조약돌, 조개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떠내려온 나무까지. 예,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이제 여기서 수영을 하다가 돌아가세요. 익사한 상태로 발견이 돼서 응급실에 옮겨져서 이제 살리려고 시도를 했는데 살리지를 못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분은 워낙에 쥐중회를 좋아했고 쥐중회 회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비극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했던 쥐중회 품에 안겨서, 왜냐하면 의사가 수영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어코 가서 수영을 해요. 아마 그렇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영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조개도 죽고, 뭐 돌멩이도 죽고, 뭐 나뭇가지도 죽고, 이런 것들을 주워서 모아오게 돼요. 근데 이 조개를 죽고, 나뭇가지를 죽고, 뭐 이런 것들을 루크르비제만 했던 게 아니라, 프랑스의 유명한 이제 문필가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둘이 이 취미를 공유를 합니다. 서로 편지도 쓰고, 뭐 하면서. 근데 이 폴 발레리가 쓴 아주 얇은 책자가 있는데 건축가에 대한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그 제목이 웨팔리노스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웨팔리노스의 이제 한 문단을 제가 그냥 짧게 가지고 왔어요.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모호한 대상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해변가에서 주워온 물건들을. 이 웨팔리노스는 이제 플라톤 텍스트처럼 대화편이에요. 대화록. 그래서 이제 하데스라고 우리를 치면 이제 저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랑 파이드로스랑 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건 소크라테스가 하는 이야기예요. 해변을 걷다가 이런 걸 주워왔다네. 바다가 던져놓은 것들이지. 하얗고 매끄럽고 부드럽고 가벼운 사물에 특별한 형태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네. 누가 널 만들었을까? 너는 다른 것을 연상시키지 않지만 그렇다고 형태가 없지도 않아. 해변에서 무언가를 주워왔는데 이게 애매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게 누가 만든 것도 아니면서 안 만든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연이 만들어 놓은 형태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대상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 철학자들의 특징이죠. 이런 거를 주워서 버려놓고, 나중에 이제 사유를 하는 게 철학자고요. 이런 것들을 주워와서 만져보고, 이제 계속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면 이제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던져놓고 사유에서 책을 쓴 거는 이제 펄 발레리고요.
가져와서 이걸 만져서 자기 조형 언어로 개발을 한 건 이제 루크 코르비지에가 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오두막에 루크 코르비지에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오두막에 루크 코르비지에가 모아오는 이 수집물들이에요. 바다에서 뭐 돌멩이 주워오고, 이게 정신이 이상해서 주워온 게 아니고 이 형태를 연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워온 건데요. 뭐 뼈 조각, 나뭇가지, 돌멩이, 조개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 놓은 형태들이죠. 루크 코르비지에는 여기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뭐 요걸 하나 보여드릴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돌멩이가 하나 있죠. 이 돌멩이를 스케치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직각의 시라고 해서 루크 코르비지에가 자기 예술 세계를 담아서 출판하는 책에 있는데, 이제 책에 이게 등장이 되게 되고요. 이게 이제 뭐 황금비의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루크 코르비지에가 바닷가에서 어떤 주워온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야, 애매한데 뭐지? 얘가 보면 볼수록 괜찮은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발전해 시키다가 이제 이거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시적 반응의 대상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돌멩이나 자연에서 주워온 조개들이 자기한테 계속 말을 걸더라는 거예요. 근데 말을 걸 뿐만이 아니라 루크 코르비지에의 표현에 의하면 수다스럽게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설명되지 않는 어떤 건데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루크 코르비지에 같은 경우는 이 조약돌이나 조개, 뼈 조각 같은 것들을 손에 쥐고 다니고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일할 때는 작업대에 놓고 작업을 했대요. 그 뼈 조각 중에는 이제 안에 이본느가 죽었을 때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화장을 하고 나고 나면 이제 유골이 조금 남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경추뼈가 하나 남게 되는데 그것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엽기적이었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나한테 말을 거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형태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굴, 까먹은 껍질, 조개, 뭐 돌멩이, 솔방울, 뭐 뼈 조각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화석 같은 것들, 자연에서 발견된 형상들을 보고 그림을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조형 언어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듈러를 말씀드릴 때 그 위에 조개가 등장한 게 전혀 우연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오랜 연구 끝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의 조형 언어의 일부, 또 건축의 일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모듈러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